제 소울푸드인 떡볶이하고 어묵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아, 소울푸드가 떡볶이와 어묵이신 건가요? 네, 이렇게 맵고 짜고 단 음식 진짜 맛있지 않나요? 저는 이거 먹으면 스트레스 확 풀리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맵고 짜고 기름진 음식들이 고혈압이나 비만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게 뇌졸중 같은 뇌혈관 질환에 정말 좋지 않거든요. 뇌 일부분에 혈관이 막혀 뇌경색이 오거나 혈관이 터져 뇌출혈이 오면서 그 부분에 뇌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물론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생활 습관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뇌졸중의 경우는 초기 증상이 미미해서 알아차리기 어렵기도 하고 예고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특히나 위험하다고 할 수 있죠. 저 못 먹겠어요. 마침 10월 29일이 세계 뇌졸중의 날인 건 알고 계셨나요? 이날을 기념해서라도 담배 피지 말고 술 먹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짜게 먹지 말고 골고루 싱겁게 잘 먹어야 되고 바로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요즘 뇌졸중 위험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뇌졸중의 진단부터 예방까지 이건주 신경과 전문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뇌졸중이 국내 사망 원인 4위이자 또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뇌졸중을 겪는 환자들의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예, 일단 국내 성인 중에 60명 중 1명이 뇌졸중 환자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10년 전 통계이긴 하지만 70만 명 정도가 뇌졸중 환자로 이제 잡혔고요. 네. 아무래도 고령화 추이에 따라서 점점 늘 걸로 생각하고 있고 매년 꾸준히 10만 명씩 발생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뇌졸중을 앓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실제로 환자들 중에서 성별로 나눠본다면 남성 환자가 더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뭐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을까요? 예,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에 비해서 한 6대 4 비율로 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남성분들에서 흡연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좀 보호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예, 이게 고령일수록 더 많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75세 이상인 환자가 이하인 환자보다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나 또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매번 느끼는 건데 담배는 백해무익하다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예. 자, 이런 뇌졸중은 뇌 혈액이 공급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질환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게 왜 생기는 건지 원인을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뇌졸중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이제 터지는 뇌출혈을 이제 같이 아우르는 말이고요. 네. 뇌경색, 혈관이 막히는 원인은 첫 번째 혈관 자체가 이제 동맥경화, 콜레스테롤, 기름이 껴서 막히는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혈관 자체는 괜찮은데 이제 혈전이 심장 같은 데 생겨서 날아가는 색전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큰 혈관은 괜찮더라도 만성적으로 혈압이라든가 염증, 그리고 요새는 이제 그 아밀로이드라는 노폐물이 혈관에 쌓이면서 작은 혈관들이 막히는 소혈관 폐색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또 혈관이 터지는 출혈은 혈관 위치에 따라 다른데 뇌 바깥쪽에 있는 혈관이 이제 그 부풀어 오르면서 혈관 꽈리가 생기면서 터지는 지주막하 출혈, 그리고 뇌 안쪽에 있는 혈관이 이제 혈압 원인 때문에 생기는 이제 고혈압성 출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혈관에 아밀로이드가 쌓여서 생기는 출혈, 그런 원인들이 이제 요즘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뇌졸중이 발생하는 원인도 굉장히 다양한데 맞습니다. 그러면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원인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원인들 중에서 제가 최근에 본 기사 중에 좀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잠버릇이 또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또 입안에 있는 염증도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다. 뭐 하나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제가 접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예, 그래서 뇌졸중의 이제 위험인자, 그러니까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인자라고 한다면 뭐 전통적으로는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걸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게 연구가 되고 있는 원인들이 이제 말씀하신 그런 원인들이고 네. 첫 번째로 이제 잠버릇이라고 하신 건 아마도 수면 무호흡증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코를 많이 골거나 아니면 코를 많이 거시다가 숨이 갑자기 멎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만성적으로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서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면의 질이 이제 나빠지게 되면은
이제 그 뇌 혈관 안에 있는 노폐물, 아밀로이드가 이제 잘 배출이 안 되면서 역시 혈관에 아밀로이드가 쌓여서 혈관 탄력을 잃어서 또 뇌졸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그 잇몸이라든가 아니면 이빨에 치주염이 있으면서 이제 염증이 또 혈관을 타고 뇌로 이제 가서 뇌 혈관에 영향을 미치는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요즘 연구 결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전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이 치주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냥 입안에 살짝 붓는 염증기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게 뇌졸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평소에 잘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뇌졸중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인 만큼 빠르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초기 이 질환에 대한 뭔가 증상을 미리 알고 있어야 대처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초기 증상엔 뭐가 있을까요? 예, 저희 그 대한뇌졸중학회에서는 이제 초기 증상으로 이제 이웃 손발 시선이라고 하는 캐치프라이즈를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예, 먼저 이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웃이라고 이제 표정을 지어봤을 때 이제 얼굴 한쪽이 이제 그 비대칭적으로 예, 그 마비가 있지 않은지 안면 마비를 보라는 것이고 네. 예, 손발 중에서 이제 손 같은 경우는 손을 이렇게 들어봤을 때 한쪽으로 처지는 편마비 증상이 없는지 발음은 이제 발음이 어둔하지 않은지 보라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선은 이제 시선이 이제 고정되지 않고 한쪽으로 이제 치우치는 현상이 없는지를 이제 보라는 말씀이고요.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증상이라도 갑자기 생긴다. 그럼 빨리 119 신고하셔가지고 응급실에 오시는 게 급선무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네 가지를 한번 좀 확인해 보자라고 생각하고 대기실에서 하나씩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저는 좀 건강한 편인 것 같습니다. 아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 네 가지 지금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뇌졸중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뇌경색 그리고 뇌출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혹시 둘 사이에도 초기 증상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겉으로만 봐서는 증상을 놓고 이제 구분을 할 수는 없고요. 그 대신에 아무래도 뇌출혈이 이제 터지는 거다 보니까 증상이 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예, 그래서 의식 저하라든가 그리고 이제 출혈이 생기면서 뇌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두통이라든가 아니면 구역, 구토 같은 현상들이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이런 뇌출혈 증상이랑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좀 더 가볍게 오고요. 아무래도 예, 단순하게 발음만 어둔하다든가 아니면 특히 이제 뭔가 이제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예, 아니면 감각 증상, 예, 그런 좀 더 가벼운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증상들을 좀 체크해 보시고 뇌졸중이 의심이 된다면 지금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뭐 골든타임 이런 용어들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골든타임을 보통 4시간 전후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근데 저는 조금 달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뇌졸중에는 골든 타임이 없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골든 타임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4시간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네. 예, 그 시간이 될 때까지는 좀 안심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그 시간이 넘겨버리면은 이제 오히려 다 포기하고 예, 병원에 이제 늦게 오시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뇌졸중은 무조건 빨리 치료를 받을수록 이제 뇌세포를 최대한 많이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 뇌혈관이 막히게 되면 1분에 200만 개씩 뇌세포가 실시간으로 이제 죽거든요. 200만 개요? 예, 200만 개요. 예. 예, 그래서 무조건 요거는 빨리 오셔서 진단을 받고 빨리 네. 조치를 하는 게 예, 중요합니다. 4시간까지가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4시간 지날 때까지는 난 천천히 병원 가도 되겠지가 아니라 일단 최대한 빨리 가는 게 제일 중요하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초기 증상을 발견하고 초반에 좀 대처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잘못된 대처 때문에 나중에 치료받을 때 좀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예, 저희가 그 현장에서 흔하게 접하는 게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그 민간요법으로 이제 손발을 이렇게 따서 피를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 되나요? 예, 그 뇌경색 치료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혈전 막고인 걸 녹이는 치료들을 하게 되는데, 네. 예, 손발을 따서 이제 피가 난 상태에서 그런 이제 약제들을 쓰게 되면은 예, 손발에 이제 피가 이제 나면서 저희가 뇌 쪽에 이제 치료하는데 이제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혈이 잘 안 돼서 예, 문제가 맞습니다. 생길 수 있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삼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의식도 없고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물이라도 먹여보자 그러신 경우가 있는데
이제 뇌졸중이 아무래도 팔다리 마비가 오듯이 이제 요 인후두 쪽도 이제 마비가 같이 오게 됩니다. 네. 예, 그럼 입으로 이제 뭔가 물을 흘려 보냈을 때 그게 식도로 가는 게 아니라 폐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아. 예, 그럼 폐렴이 올 수가 있고, 예, 그럼 폐렴 때문에 이제 염증이 심하게 생기면서 이제 이후에 장애 회복에도 이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물뿐만 아니라 어떠한 액체도 먹이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예.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골든타임 내에 환자를 데리고 가서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한다면 아마 뇌출혈이나 뇌경색 둘도 약간의 다른 치료법을 쓸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뇌경색 같은 경우는 이제 혈관 뚫는 치료들을 하게 되는데 뭐 아까 골든아워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보통 저희가 4시간 반 이내에 오시게 되면은 이제 정맥 주사로 해서 이제 혈전 녹이는 혈전 용해술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6시간 이내에 오시게 되면은 이제 그 큰 혈관을 이제 그 CT나 MRI로 검사해서 혈관이 막혀 있으면 직접 시술로 막힌 혈관 찾아 들어가서 혈전을 끄집어내는 혈전 제거술이라는 걸 해볼 수가 있고요. 예, 그런데 뭐 6시간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시술을 무조건 못하는 건 아니고 CT나 MRI 검사를 확인해서 만약에 이제 시술할 여지가 있으면은 뭐 24시간이든가 그 이후 시간이 지나더라도 저희가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이제 빨리 와서 조치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예, 그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혈관 터지는 거 이제 막는 게 이제 중요하겠는데 이제 그 뇌 혈관 꽈리가 터진 지주막하 출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진 혈관 찾아 들어가서 코일로 막는 그런 시술을 해볼 수가 있겠고, 네. 뇌 안쪽 혈관이 터진 경우에는 이제 그 출혈 크기가 큰 경우에 이제 두개골을 이제 좀 열어 가지고 그 핏덩어리를 끄집어내고 이제 출혈 생기는 부분을 이제 지혈하는 그런 응급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수술을 꼭 하지 않더라도 혈압을 낮춰서 지혈을 최대한 도모하는 그런 치료를 빨리 받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뭐 수술로도 치료가 되겠고 약제를 사용하는 방법도 아마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치료 요법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이런 뇌졸중을 겪고 난 이후에 치료 예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후유증을 걱정하실 것 같아요. 뭐 편마비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텐데 혹시 재활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뭐 예후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일단 아주 중대한 거 이제 사망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건데요. 출혈 같은 경우는 30% 정도 사망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네. 뇌경색 같은 경우는 10% 정도 사망률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치료 기술이 이제 발전하면 점점 줄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한 절반 정도의 환자분들이 크게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활 같은 경우에는 첫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굉장히 이제 회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받으신 게 중요한데 그 시기를 이제 놓치셨다고 하더라도 회복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받으시는 게 가급적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재활을 안 하고 방치했을 경우에는 강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이제 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을 하지 않고 내려놓으면 오히려 건강 상태가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운동을 병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다음은 건강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전문의와 함께 바로잡아드리는 시간입니다. 뇌졸중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앞에 있는 판넬을 가지고 제가 질문 드리면 OX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뇌졸중, 가족력이 있다. 세모로 하겠습니다. 세모군요. 네. 세모로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뇌졸중 중에서 일부 대대로 이제 유전인자를 물려줄 수 있는 유전성 뇌졸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모를 한 거고요. 네. 대부분 보는 이제 일반적인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전성 요인이 30% 정도라고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70%는 환경 요인이고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하냐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후천적인 환경적 요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혈압은 뇌졸중에 걸리지 않는다. 이건 X입니다. 네. 고혈압이 이제 뇌졸중의 중요한 위험 인자인 건 맞는데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심장 문제 때문에 뇌경색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경우는 오히려 혈압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저혈압이라고 해서 이제 뇌졸중이 생기지 않는 건 아닙니다. 흔히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야, 난 혈압이 낮아서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또 아니군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뇌졸중, 대낮보다 새벽에 많이 발생한다.
이건 X입니다. 보통 우리가 좀 쌀쌀해진 새벽 시간대에 많이 뇌졸중이 온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예, 뭐 그런 이제 그 통념이 있는데 실제로 국내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은 낮 시간에 생기는 비율이 밤 시간에 생기는 비율보다 2배 정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혈관 나이 노력하면 젊어질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 혈관 나이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혈관 탄성인데요. 예, 요거는 이제 혈압 관리 특히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이라 열심히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아스피린 챙겨 먹으면 뇌졸중 예방에 좋다. 예, X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스피린이 이제 그 피를 묽게 한다고 해서 뇌졸중 예방 효과가 있는 걸로 생각하시기 쉬운데 이거는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 드시는 것이 이제 득이 출혈 부작용 실보다 훨씬 적다. 더 이상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혹시 이런 뭐 뇌출혈로 인해서 스텐트 시술을 받거나 한 환자들은 나중에 추후 관리를 위해서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게 좋은가요? 예, 뭐 뇌뿐만 아니고 심장이라든가 다른 데 스텐트 혹은 뭐 다른 질환이 있어서 아스피린 복용이 이제 의사분들로부터 이제 권고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건 꾸준히 드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처방이 내려졌을 경우에는 챙겨 드셔야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질 때 팔다리 주물러주면 도움이 된다. 예, 이건 X입니다. 예, 그 팔다리 마비가 이제 왔다고 해서 이제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 그 주무르시고 하신 분들이 계신데 마비가 온 게 팔다리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세게 주무르거나 잘못 주물러서 인대라든가 근육에 손상이 오게 되면 이후 재활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 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뇌졸중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뇌졸중 예방을 위한 건강 솔루션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가 평소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평소에 먹는 음식 중에 혹시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좀 주의하거나 제한해야 되는 음식도 있을까요? 예, 결국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중요한 거는 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걸 예방하는 게 중요할 텐데 특히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국 문화가 많이 발달있다 보니까 네. 국물에 나트륨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늘 밥을 말아 먹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국물은 가능한 적게 드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고지혈증 측면에서 아무래도 기름진 음식을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당뇨, 특히 당뇨 위험이 높다, 뭐 전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은 그 탄수화물 비중을 줄이시고 탄산음료 특히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평소에 제가 잘못 식품을 섭취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반성이 된다면 지금부터 개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습관뿐만 아니라 요즘 뇌졸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혈행 개선을 위해서 영양제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영양제 드실 때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을까요? 사실 시판되고 있는 그 영양제 같은 경우 이제 의약품으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드신다고 해서 사실 특별히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특별히 뭐 해가 되는 것도 아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영양제 말고 이제 일반 의약품으로 특히 많이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은행 잎 추출물을 이제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는 이제 그 아스피린 같은 약을 따로 이제 드시면서 같이 병용했을 경우에는 출혈 부작용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의사와 상의해서 드실지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기존에 이렇게 매일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면 그런 약들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도 있을까요? 그 은행잎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충돌할 위험도 있어서 그거는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정보를 주시니까 또 경각심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 수칙이라던가 우리의 생활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가 혈압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 혈압은 120에 80 밑으로 이제 관리할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나 이제 권장이 되는데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이상 한 번 할 때 이제 그 30분 이상씩
숨찰 정도의 중강도 운동을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식습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고, 예, 그리고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으셔가지고 그 위험인자, 고혈압, 이제 그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예, 만약에 그 정상 수치 이상으로 나온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가지고 조기에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런 예방 수칙 잘 기억했다가 평소에 꾸준히 뇌졸중 예방하기 위해서 신경 쓰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이건주 신경과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조한 가을 더 심해지는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건강365 코너 댓글란에 달아주시면 전문의와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